시작할게요. 자, 삽입 문제 전략. 삽입 문제는 어떻게 풀어? 해서 그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파악해야 되잖아. 거기에서 힌트가 우선 첫 번째 연결사. 제시문에 연결사가 있을 거 아니야. 역적 또는 결과. 예를 들면 그런 연결사에 초점을 맞춰서 이 제시문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만약에 however이 있어. 그러면 however 제시문이 들어갈 게 그치. 뭔가 얘기가 나오다가 반대되는 내용. 그 반전되는 그 사이에 however 그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거는 주제문, 일반적인 얘기 다음에 예시가 들어가야겠지. 이준아, 정신 차려. 2번, 지시사나 대명사를 역추적해라. this나 this나 저런 대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걔가 가리키는 게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 제시문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지문을 읽을 때 대명사가 나오면 우리는 그냥 그가, 그것이, 그들이 하고 넘어가잖아. 그게 아니라 특히 it이 가리키는 게 뭔지 정확하게 찾으면서 독해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 다음에 3번 명사는 처음 등장하는 거. 더 명사는 앞에 나왔던 거. 그래서 제시문에 만약에 더가 있으면 그 명사가 나오고 나서 그 제시문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 4번. 자, 1, 2, 3 같은 힌트가 있는 제시문은 쉬운 유형인 거야. 쉬운 이제 수준인 거고, 그런 힌트가 없어. 그러면 이제 정말 글의 논리적 구조를 따져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글을 쭉 읽어 나가는데 어떤 문장을 읽고 그 다음 문장을 읽었는데 뭔가 이상해 흐름이. 뭔가 내가 잘못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그 사이에 그 제시문을 넣어보면 그 제시문과 앞문장 또는 그 제시문과 뒷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역접 연결사. 특히 아까 전에 1번에 연결사가 나왔지만 역접이 나오면 반전되는 부분을 찾아서 그 사이에 넣어라. 이게 사실 제일 찾기 쉬운 거지. 그 다음에 막 예시 같은 거 나올 때는 무조건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예시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근데 막 예시 나오고 이러한 것들은 하고선 주제가 없어요. 그러면 반복인 거야. 주제가 나오고 어쨌든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고 예시가 나오고 다시 한번 주제 마무리는 지어줄 수 있을지언정 처음부터 예시가 갑자기 나오고 주제가 아예 안 나오지는 않아. 일반적인 예시에 무조건 주제가 일반적인 정확하게 명확하게 주제가 안 드러나더라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준이가 얘기한 그런 경우는 for example이 없어. 그냥 갑자기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하는 거야. 그럴 수는 있겠지만 for example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앞에 그런 문장이 있어야 돼. 그 다음 무관한 문장 찾기 문제. 무관한 문장이 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처음에 두세 문장에서 이 글이 뭐에 관한 내용인지 파악해야 되는 거야. 보통 1번은 답이 아니잖아. 그러면 1번 번호 매기기 전에 번호 없는 문장이 한두 문장 있잖아. 그치? 그 문장이랑 1번 문장까지 그렇게 세 문장을 읽어서 이 글이 뭐에 관한 거구나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 없는 거를 찾아야 된다. 이거 답이 상서 뒤쪽에서 나온다 했어요. 보통. 그래서 처음 문장부터 빠르게 읽는다고 날려 읽는 게 아니라 무관한 문장 찾을 때는 앞에서 내가 이 글의 핵심을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글의 소재, 주제 명확하게 파악해라. 그리고 무관한 문장은 이 처음 주제에서 일관되는 글의 흐름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그거랑 상관없는 문장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쉬운 거는 정말 쉬워요. 무관한 문장 찾는 거. 근데 뒤에서 얘기할게. 그리고 2번에 소재 단어만으로 속지 않기. 주제와 같은 단어가 있으면 니네는 관련된 글이라고 생각하지만 내용의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 같은 소재를 다루지만 문맥과 무관한 문장은 함정이기 때문에 그 문장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AI에 관한 글이야. 그러면 AI가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은 니네가 답으로 체크를 잘 안 한단 말이지. AI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AI의 장점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AI의 뭐 단점이라든지 아니면 AI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는 역사라든지 AI는 AI인데 맥락이 다른 거지. 그런 게 오답으로 잘 나올 수 있겠지. 조금 더 헷갈리는 문제로. 그 다음 3번. 주제의 일관성을 검증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전체의 진행 방식이 그냥 현황 설명하고 끝나는 글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나오는 글인지 파악을 했을 때 그냥 설명하는 글인데 갑자기 뭔가 주장이나 제안이나 이런 문장이 나오면 글의 흐름에 위배되는 거지. 근데 마찬가지 반대로 문제 나오고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생뚱맞게 현황 설명하는 게 해결책 부분에 섞여 있어. 그러면 그것도 논리가 흐름을 벗어나는 거지. 그리고 4번. 역접이나 인과 연결사 흐름을 확인해라. 그래서 순서, 삽입, 무관 이런 거에서 항상 연결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무관한 문장을 딱 빼고 나면 그 앞문장이랑 뒷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지. 그거까지 파악해주면 더 좋고 헷갈릴 때는.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팁인데 각주가 붙어 있는 거잖아. 어려운 단어 별표에서 써져 있잖아 밑에. 근데 그게 들어가 있는 보기는 답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찍어야 되면 그게 있는 문장은 찍지 마라. 근데 어쨌든 문장 삽입과 무관한 문장 찾기 모두 주제 문제인 거야. 사실 빈칸도 주제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주제를 파악해야 거기에 어울리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찾는 거고 주제를 파악해야 거기에 무관한 문장을 골라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주제를 항상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아 이거 무슨 얘기구나. 거기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직독직해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글을 그냥 쫙 읽었을 때 내 단어로 내 생각으로 아 이거 이래서 이랬다는 거구나. 니네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정제된 세련된 문장으로 말하라는 게 아니라 니네가 그냥 이해했다는 걸 니네 입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글을 읽을 때. 이제 방학이라서 시간이 많잖아. 그래서 숙제할 때 선생님이 모든 뭐 독해 지문을 주제를 한 문장으로 써라. 지금 그런 숙제를 내주지는 않지만 니네가 진짜 공부를 잘하고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싶고 이렇다 하면 뭔가 지문을 숙제로 나가는 지문에 대해서 내가 이 지문을 딱 읽었을 때 내 머릿속에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지 그거 연습하면 엄청 도움이 되는 거지. 각교가 뭐죠? 그 별표 해가지고 어려운 단어 나와 있는 거지. 네. 왜 지문에 보면은 쌤이 나눠준 거 뒤에 보면 1번에 보면 밑에 innate 타고난, conservation 보존 이렇게 나오지? 그게 들어가 있는 문장이 만약에 있으면은 그건 답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야. 오케이? 그냥 그거는 혹시나 찍어야 될 때 참고하라는 내용인 거고 그러면 몇 문제냐면 얘들아 삽입 문장 4문제랑 삽입 문제는 2개씩 나오잖아, 모의고사에. 그래서 8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이 4개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푸는 거는 1번에서 4번까지랑 5, 6, 7, 8 풀지 말고 9번에서 12번. 삽입 문장 4개, 무관한 문장 4개. 이렇게 8문제 풀게. 1번에서 나오면 어, 2번에 나머지가 숙제. 나머지는 숙제인데, 그래서 8문제라서 선생님이 16분 잴게. 9번에서 12번에서 네. 그래서 만약에 먼저 풀었는데 정말 나 괜찮다 하면은 답 뒤에 채점해도 되고 아니면 검토해서 최대한 정답률 높이는 연습할게요. 시간 안에. 시작. 잊어도 돼. 어? 야.
햄버거 플러스 그죠 프로틴 그 19번으로 하셨어요. 아니 9번으로 하셨어요. 9번에서 12번. 아. 1에서 4번, 9번에서 12번.
예시 다 했으면 아까 전에 유형별 숙제 못한 거 순서 그거 풀고 있어. 그거 하나도 못 까먹고 안 할까? 아무것도 안 바꿨어. 저거 책두 개. 그러니까 뭐 그거 거는 또 꺾으시면 거 숙제 다 했어? 예상요. 아니요. 꺼내. 열심히 하고 있어.
네. 자, 11번. 11번이 제일 어렵지 않았어? 11번 맞춘 사람. 김선수? 다 맞은 사람. 12번을 어. 뭐 시간이 되면 아, 오케이. 12번. 선생님 봤을 때 8문제 중에 11번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거든? 11번은 뭐에 관한 글이야? 이게 기계 중에. 네. 맞아, AI. 근데 AI인데, 자, AI, 인간이, 자, 이거 내용을 좀 볼게. 인간이 꿈꿔왔어. 어떤 꿈? 기계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유능해, 똑똑해지고, 인간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그런 기계를 꿈꿔온 거야. 그리고 어디에서? 신화에서 이런 상상을 한 거지. 그 다음에 1번 문장은 어디에서? 문학에서. 문학에서 또 이런 거를 꿈꿔본 거야. 신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문학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50년대에서는 또 누가? 수학자가 또 AI 관련한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그 다음 3번에서는 몇 년 후에 MIT 교수가 코인이란 뜻 알아두자. 코인이 뭐야? 만들다, 신조어를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를 MIT 교수가 만들었어. 이 용어를. 이전에 사용된 표현이 Automated Studies를 대체하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그런데 인공지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의 첫 주요한 등장은 어디서? 영화에서였다. 어떤 영화? 인공지능이 인간 등장인물들을 대체하는. 여기서 얘들아, 이 feeling이 뭘까? 그냥 어법적으로. 이 문제와 상관없이, 이 문제 푸는 거 상관없이 feeling이 뭘까? ing는 분사. 분사? 어떻게 해석이 돼? 요 where절, 관계부사절이잖아, 그치? 이 관계부사절 해석해봐. 누구보다 없나요? 그럼 동명사면 해석해봐. 인공지능을 느끼는 것은 인간 캐릭터들을 대체했다. 인공지능을 느끼는 것이 인간 등장인물을 로봇으로 대체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해석하기 쉬워. 딱 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동명사 주어가 나왔을 때 동명사 나오고 동명사의 목적어 나와서 주어가 길어진 경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이때 feeling은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는 거야? 동명사 아니면 뭐야? 분사. 현재 분사니까 꾸며주도록. feeling AI. 감정을 느끼는 AI가 인간 등장인물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영어인 거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업버끝에서 주어 생각했을 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ing를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동명사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현재 분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어쨌든 AI가 나오는 영화의 AI의 등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에 5번은 그때 이후로 AI가 이렇게 연구 대상이 되면서 발전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현대적으로 AI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답이 아까 4번이었잖아. 왜 답이 4번이라 생각해? 주제가 뭔 거야? 키워드는 AI야, 그치? AI 어. 선생 맞아. 탄생, 발전 과정들에 관한 얘기인 거야. 어떻게 발전했어? 처음에 신화에서 우리가 꿈꿔왔다가, 문학에서 꿈꿔왔다가 그게 실제로 이제 수학자가 얘기를 하면서 MIT 교수가 정의를 내리고 발전 연구하면서 5번에서 AI에 대한 정의 이런 식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그런데 4번 문장은 그냥 영화 속에서 나오는 AI의 예를 갑자기 껴들어간 거야.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야. 순수하게 그냥 내용 전체 글의 구조 흐름을 봐야지 4번을 답을 찾을 수 있지, 뭔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전략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인 거야. 그래서 항상 전략으로 문제를 풀면 빨리 답을 찾을 수 있긴 하나 반드시 100%라는 건 없어. 그래서 그런 게 아닐 때는 그냥 내가 이 지문의 내용 구조를 파악해서 정말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을 뺄 수 있어야 된다. 자, 12번은 답이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에서 무슨 얘기야? 주제가 뭐였어? 뭐가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면 사람한테 더 느껴진다. 덜 잊혀진다. 더 기억되기 쉬운 거지. 내가 니네한테 얘기하고 만약에 끝나면 니네도 까먹고 나도 까먹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유튜브에 올려. 그러면 누군가가 보고 또 그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또 얘기하고 계속 전달되면서 남아있는 거지, 이 세상에. 그런 얘기야. 근데 4번은 해롭다. 뭐가 해로워? 소셜미디어가 소셜미디어에서 upward, 위쪽의 사회적 비교는 특히 해롭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개인들에게. 왜? 더 자주 비교하면서, 검색하면서, SNS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SNS는 항상 좋은 거 올리는 거잖아. 니네 모든 삶이 올리지 않잖아. 근데 SNS는 다 좋은 것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나의 전체 삶과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